네, 오늘 교육할 내용은 친환경 토양 관리 및 유기자재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한 사단법인 흑산림연구소의 사무국장 강승희입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친환경 토양 관리, 부산물 비료의 이해, 그리고 유기자재 활용의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토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농업에서는 땅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땅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땅은 먼저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력이 또 좋아야 하는데, 보수력뿐 아니라 배수성도 좋은 땅이 역시 작물을 키우는데 좋은 땅이 되겠죠. 그 외에도 보비력, 양분을 얼마나 많은 양분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뜻하는 보비력이 좋아야 되고, 또 pH도 적정한, 특히 6.5에서 7 정도의 중성 토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지온 유지와 함께 우리가 보통 흙의 구조를, 입단 구조를 호달 구조, 때알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특히 때알 구조의 입단 구조를 유지한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력이 좋다, 좋은 땅을 얘기하는 지력이 좋은 땅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땅의 토양 유기물 함량과 함께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땅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의 화학성, 물리성, 그리고 생물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화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와 같은 양분 상태, 그리고 토양의 산성, 중성, 알칼리성을 얘기하는 산도, 그리고 토양의 영양 상태를 말하는 전기전도도, 이런 내용들을 보통 토양의 화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양의 물리성은 아까 말씀드린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 그리고 호달 구조, 때알 구조와 같은 입단 구조와 같은 내용들을 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물성은 토양 내 다양한 미생물들, 그리고 미생물을 비롯한 미세곤충, 또 두더지나 이런 것들 같은 토양 내 생태계의 균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화학성이나 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관행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농업에서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물성이 균형을 맞추는, 땅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이 생물성 하나만으로도 화학성과 물리성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완해서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기농업에서는 이 생물성이 가장 중요한 토양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럼 어떻게 토양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첫걸음은 토양 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자료에 토양 12 처방서라고 하는 예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증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은 인증을 취득해야만이 친환경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의 토양 상태를 나타내주는 토양 분석서,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농사짓는 땅의 상태를, 어떤 상태의 땅인지를 충분히 내가 알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 상태를 관리를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농업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농사짓는 땅의 토양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토양 분석을 각 시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한다면 이 농사짓는 내 땅의 토양 상태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 분석서를 보시면 기본적인 작물,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땅의 필지, 땅의 토양의 상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토양의 상태를 산도라든지 유기물, 유인산, 그 다음에 치환성 양이온,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와 같은 토양의 화학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화학성뿐 아니고 기본적인 물성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게 시비를 처방해주는 것까지 활용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분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지금 토양 시비 처방서는 화학 비료를 중심으로 시비가 처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분들은 이 화학 비료의 시비 처방 부분을 좀 유기자재를 다시 활용해서 유기자재에 맞게 다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비처방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시비처방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처방서 상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용어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토양 분석서를 보시면 산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도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작물들은 중성에서 굉장히 생육이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토양들은 대부분의 토양은 산성 토양이 우리나라 토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12처방서 상에서 보면 산성 토양을 다시 중성 토양으로 중화할 수 있는 어떤 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하는 것들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기물은 통상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토양들의 유기물 함량은 통상 평균 한 2.0에서 한 2.2 정도의 유기물 함량을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좋은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유기물 함량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최소한도 4에서 5 정도의 토양 유기물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토양 분석서뿐 아니고 이 토양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이 전기전도도라든지 이 유인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내용은 보통 우리 영어로는 EC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토양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주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양의 영양 상태란 것은 뭐냐면 토양의 영양 상태가 비만이냐 아니면 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치죠. 이거는 우리 사람의 건강검진 할 때 하는 부분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비만 아니면 마른 체형, 고도비만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영양을 섭취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과체중이 되고 이게 비만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비만 상태가 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될까요? 바로 뭐 성인병이라든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비만 상태가 높다, 전기 전도도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것은 땅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토양 안에 작물들이 흡수하고 남은 영양분들이 과하게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특히 친환경 농업에서 토양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너무 지나친 시비 처방은 오히려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비 처방하는 데는 적정한 양의 시비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효인산이라고는 지표가 있습니다. 유효인산이란 것은 토양 안에 있는 인산 함량 중에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인산의 양을 보통 우리는 유효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예전에는 우리나라 토양은 그렇게 인산의 함량이 높지 않은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사가 계속해서 좀 규모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인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개분이라든지 이런 인산질 비료들을 많은 양의 인산질 비료를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땅에서 인산의 유효인산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산이라는 비료의 양분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인산의 특성은 뭐냐면 땅의 토양에 투입이 되면 이 인산은 작물이 대부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한 양이 상당히 적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산성 토양의 경우에는 인산의 흡수하는 비율이 약 한 20여 퍼센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인산이라는 것은 작물의 흡수가 토양 안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산성 토양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양분이 또 많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투입된 인산이 알루미늄이나 철과 결합을 해서 인산염으로 토양 안에 고착되는, 그래서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인산 불용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칼리 토양의 경우도 이 인산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알칼리 토양의 경우에는 이 칼슘 성분, 석회나 이런 것 양분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이제 알칼리 토양이 중성 토양이 되는데, 이런 알칼리 토양의 많은 양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이 알칼리 토양에 투입을 할 경우에는 칼슘과 결합을 해서 인산 칼슘으로 결합이 돼서 토양에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인산염의 이제 인산 불용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산의 좀 투입이 특히 인산이라는 양분은 생육 초기에 뿌리 발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분이고요. 특히 개화기라든지 수분 결실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율 비료가 생육 초기부터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산이라는 특성상 흡수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땅 속에 많이 자리 잡는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많아지면 이게 바로
염류직접이라는 결과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미생물을 활용한 인산 가용화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런 인산의 고정화된 인산을 가용화시키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미생물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치환성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토양은 보통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음이온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양분들은 양이온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 이 양이온들은 이게 토양으로 흡착될 수 있는 작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양분을 토양이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양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토양 분석서상에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걸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양 분석상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 분석서상에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 토양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어 하나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보통 영어로는 CE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토양이 이 토양 안에 있는 마이너스의 성질만큼 토양 내 양이온들을 흡착할 수 있는 양을 보통 표현해주는 수치가 바로 양이온 치안 용량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의 많은 유기물이 함량이 높은 토양의 경우에는 바로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토양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양이온 치안 용량은 약간 9 정도, 9 내외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이온 치안 용량의 약 15 정도 이제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이는 토양 내 유기물이 굉장히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토양 내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 전기전도도에서 설명드렸던 토양의 양분 상태가 좀 과한 상태의 양분 상태가 있더라도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을 늘림으로써 이것이 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보유할 수 있는 그 과하게 넘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땅의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 분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특히 유기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모든 다른 지표에 대부분 같이 관여하면서 다른 이제 지표들을 좀 연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토양 유기물 함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그러면 토양에 그러면 이제 토양 속에 어떤 것들이 토양의 생물상을 구성하는가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살펴보는데 앞서 가지고 이 토양에 보통 우리는 토양의 삼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의 삼상은 뭐냐면 토양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고온 모라 입자들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눈에는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래 입자라든지 토양 내 여러 유기물이나 이런 고형 물질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50%는 물과 공기가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이 관리가 잘 된 유기물 함량이 충분히 잘 관리된 좋은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구조는 바로 토양의 삼성의 균형이 잘 맞는 토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
유용 미생물, 뭐 유행 미생물 여러 가지 형태의 미생물들, 그다음에 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유기물이 토양 내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유기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사는 미생물의 양도 늘어나는,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좋은 땅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유기물 함량이 높은 관리가 잘 된 토양의 경우에는 토양 1g, 흙 1g에 통상 미생물의 양이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일반적인 토양의 경우는 약 1000만 마리 내외의 미생물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배 이상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미생물의 역할에 따라서 이 토양이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토양 안에 미생물들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지만 특히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5가지의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그리고 방성균, 이렇게 5가지 미생물이 되겠고요. 아마 많은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미생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미생물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것들이 또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실러스인데요. 바실러스는 우리가 보통 고초균이라는 얘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실러스는 보통 고추균도 이 여러 가지 바실러스의 여러 가지 균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실러스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러스 먼저 유기물의 분해 능력이 매우 뛰어난 미생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발효를 또 촉진해주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실러스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바로 살충, 살균 능력이 매우 뛰어난 미생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살충, 살균제를 보면 BT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BT제라는 것이 바로 이 바실러스 균주 중에 이 살충, 살균 능력이 뛰어난 균주들을 뽑아내서 이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실러스는 병원균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실생활에서도 이 바실러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냐면 예전에 저희가 가을쯤 되면 콩을 재배해서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죠. 그리고 메주를 띄워서 발효시킨 것들을 빻아가지고 다 말르면 잘 말린 것들을 빻아서 우리가 장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 메주를 띄울 때 예전에 보면 볏짚으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주가 다 어느 정도 마르고 하면서 그걸 볏짚을 풀러보면 이 볏짚을 묶어놨는데 특별히 이런 하얀 곰팡이 같은 것들을 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볏짚 속에 있는 고추균들이 이 메주를 발효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바실러스는 발효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미생물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산균인데요. 보통 우리도 유산균을 많이 먹고 있죠.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김치라든지 요구르트 같은 이제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유산균이고요. 특히 요즘 이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주변에서 보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유산균을 균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유산균이란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첫 번째 유산균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양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산균이. 그래서 토양 내에 불용화되어 있는 양분들을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산균의 주 역할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는 특히 이제 초반에 도입 부분에 얘기 드렸던 유인산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인산은 다른 양분과 결합해서 인산염으로 토양에 고정화되어 있다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인산을 작물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바로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특히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토양, 특히 시설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염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노지보다는 시설 재배가 훨씬 양분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염류, 아까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류가 많이 집적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성화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 발육이 상당히 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실제 과일이나 작물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물, 열매들이 불균형한 것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뿌리 발육이 좀 약한, 특히 염류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의 유산균을 이제 그 관주로 해가지고 뿌리 주변에 많이 관주를 해준 경우에는 이 토양 안에 집적되어 있는 염류를 해소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산균은 여러 가지 병원성 곰팡이들이 좀 자라는 것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굉장히 토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을 처리할 경우에는 이 작물의 뿌리 발육이 잘 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염류를 해소해주면서 작물이 토양 안에 있는 고정화되어 있는 인산을 작물이 흡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산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당도라든지 작물의 이제 열매 생장에 도움을 주는 양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산균에 꾸준히 넣었을 때 유산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작물의 당도나 비대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합성 세균이 되겠는데요. 광합성 세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붉은색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성을 띠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광합성 세균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처럼 광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세균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를 광합성 세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합성 세균도 실제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합성 세균은 어린 묘의 잔뿌리 발육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미생물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묘를 키울 때 농업인들이 또 광합성 세균을 관주해서 이제 물을 줄 때 물에 희석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이 광합성 세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특히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서 특히 분뇨에 의해서 많은 암모니아 가스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악취도 함께 발생하는데, 이때 광합성 세균을 물에 타서 이제 미스트처럼 이제 분무를 해주면 이
축사 안에 있는 이 가스나 이런 악취를 많이 줄여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광합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돈 농가라든지 이런 양계 농가에서도 이 광합성 세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또 하나의 좀 효과라고 한다면 이 광합성 세균의 특성이 붉은색을 띠고 있죠.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자체의 무색, 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광합성 세균의 경우에는 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균주 자체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색 채소나 붉은색 과일의 붉은색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좀 나타난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 광합성 세균을 왼쪽에 처방했을 때 잔뿌리 발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종 작업할 때 광합성 세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액비를 만들다 보면 산수 부족으로 해서 이제 그 가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광합성 세균을 투입해주면 이런 액비의 악취를 좀 없애는 데도 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효모균을 말씀드리겠는데 효모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뭐냐면 누룩, 이스트 이런 것들이 다 효모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빵을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균주가 바로 효모균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효모는 발효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어떤 퇴비 발효에 있어서 이 초반에 퇴비 발효시 발효가 되면서 발효열이라고 하는 발효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 열을 발생시켜주는 미생물이 바로 효모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효모균은 굉장히 고온성 미생물인데 이 발효가 되면서 균이 계속해서 이 효모의 활동에 의해서 발효의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퇴비가 만드는 퇴비화 과정의 경우에는 온도가 약 65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발효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에 의해서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균들이 사멸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뿐 아니고 뭐 잡초의 씨라든지 벌레, 알 같은 경우도 이 온도가 발효열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사멸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완숙된 퇴비 경우에는 발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열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 있다가 이 퇴비가 열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후숙 과정이라는 거칩니다. 후숙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후숙 과정에서 고온성 미생물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효모균이 되겠고요. 효모균은 발효에 관여하기 때문에 유기물의 분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을 촉진할 때 많이 활용되는 미생물 균주가 바실러스나 효모와 같은 유기물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효모의 효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약취를 제거하는 효과라든지 발효를 촉진시킨다거나 또 작물의 나무나 이런 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미생물이 효모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양에 이제 방성균이라는 미생물을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흙냄새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냄새 많이 맡아보실 거예요. 특히 뭐 주변에 흙을 가지고 손에 쥐고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진한 정도의 차이에서
냄새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흙냄새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흙냄새가 왜 날까? 한번 그 내용을 아실까요? 네. 이 흙냄새는 바로 이 토양 안에 있는 방선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선균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퇴비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퇴비가 완전히 발효가 완료된 후에 이 후숙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효모나 방성균 같은 고온성 미생물이 많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특히 퇴비 중에서도 버섯, 톱밥을 주 재료로 하는 퇴비의 경우는 완숙된 퇴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방성균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산흙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텐데요. 바로 부엽토죠. 부엽토의 경우에도 굉장히 매우 많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토양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성균의 양이 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부엽토를 냄새 맡아보면 다른 흙보다도 굉장히 진한 냄새를 나타나는데, 이 방성균이 그럼 과연 왜 어떻게 흙의 냄새를 나타내는가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방성균 안에 방성균이 뿜어내는 항균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항균 물질이 되겠고요. 이 지오스민이 나타나는 항균 물질의 냄새가 바로 우리가 맡는 흙의 냄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성균은 이런 흙의 냄새뿐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방성균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토양 내 미생물 중에서 특히 기량작용이 뛰어난 기량 미생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성질들이 서로 부딪혀서 밀어내는 성질을 보통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성균의 기량작용은 바로 병원균에 대한 기량작용이 뛰어나다.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고추 모종을 화분해서 실험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이 방성균을 처리한 거고요. 오른쪽은 방성균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추의 역병균이 지금 오른쪽에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방성균을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역병균이 회복해서 잎들이 좀 건강한 잎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걸 다시 한번 또 다르게 한번 보시면, 이 굉장히 이 비커 접시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탄저균을 접종한 겁니다. 고추의 탄저병 유명하죠. 근데 탄저균을 한 80% 이상 배양이 됐을 때 탄저균 옆에 방성균주를 놓고서 방성균주가 좀씩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은, 살펴보면 방성균의 세력이 커지면서 탄저균이 옆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바로 방성균이 갖고 있는 기량작용에 의해서 탄저병이라고 하는 병원균을 밀어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성균의 특성을 활용해서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 중에는, 이 노지에서 고추 재배하는 농가들 중에 이 방성균을 꾸준히 활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성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보면은, 탄저균이라는 것은 물을 따라서 균이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혀 오염되는 특성이 있는데, 특히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장마를 전후, 장마 초입이나 장마가 끝난 후에 탄저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장마철에 토양 안에 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물길을 따라서 토양 내에 있던 탄저균이 작물로 흡수해 올라갈 때 오염되는, 전염이 되는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탄저병의 특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물에 전염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성균이라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방성균을 장마철 이전에 뭐 한 달이나 한 두 달 전부터 꾸준히 고추를 심은 다음에 고추의 뿌리 주변으로 해서 관주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주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뿌리 주변에 이 방성균의 밀도가 높아져 있다, 높게 밀도를 만들어 준다면 탄저균이 들어오다가 방성균에 의해서 탄저균이 작물로 흡수하지 않고 못하고 밀어내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방성균의 탄저병 기량작용을 실험하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에는 보시는 사진은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이 미생물들의 밀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깊으면 깊을수록 미생물이 많은 게 아니고 미생물의 밀도가 깊이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뿌리가 20cm 내외에서 대부분의 뿌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양의 작물의 뿌리가 생육하는 깊이 약 20cm 내외의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생물상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